가슴 뛰는 일을 찾아 인생 경로를 바꾼 사람들 이야기 먹고 살기 시리즈. 저는 회사 다니면서 제일 약간 스트레스 받는 게 시간을 뭐 제 맘대로 못 쓰는 것도 있지만 일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되게 쓸데없는 커뮤니케이션과 이런 갈등이 조직 간에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힘든데 그 부분에서 번역가는 되게 자유로울 것 같거든요. 예. 실제로도 그런지 좀 궁금해요. 예.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이 사내 정치와 사내 인맥에 대해서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게 아직도 많아가지고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닐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에 입사했을 때 깜짝 놀랐던 게 들어갔더니 막 고등학교 선배들, 대학교 선배들 막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너는 무슨 부장 라인을 타야 잘 된다는 둥, 무슨 이사님이 우리랑 관계 있다는 둥, 이런 얘기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술을 먹었던 이유도 이게 술자리에서 오가는 그런 정보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뭐 학원 가려고 빠질래요 뭐 이래버리면 소외가 되고 그런 걱정이 들어서 우리나라는 이 관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에서 배제되면 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그게 되게 스트레스예요. 요즘은 뭐 많이 개선됐다고 해서 그런 게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운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그러니까는 기업 외의 사람들이랑 겪는 스트레스도 물론 있지만 그거보다도 사내에서 받는 정치적인 스트레스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번역가는 뭐 그런 건 없죠 일단.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가란 곳도 어차피 이제 사람이 혼자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편집자와의 관계, 그다음에 번역 에이전시를 통해서 일감을 받으신다면 그 에이전시 직원들과의 관계는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인간관계, 최소한의 인간관계는 분명히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번역가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사회성이 지극히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물론 뭐 이런 사회성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직업인 거는 확실해요. 결과만 잘 갖다 주면 되니까. 그런데 사회성이 너무 떨어지셔서 불이익을 받으시는 모습을 볼 때는 좀 가슴이 아프죠. 이런 거예요. 충분히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오역이 있을 수도 있고 부자연스러운 문장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있을 때 편집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편집을 하고 교정을 보면서 그런 문장 나오면 조금 짜증도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번역가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물어보거나 전화를 해서 물어볼 때 번역가 중에 이렇게 성격이 까탈스러운 사람들은 그거를 굉장히 또 기분 나쁘게 여겨서 아니 그거를 왜 몰라요? 이러면서 그럼 그 편집자도 또 막 그 일하다가 힘들 때면은 또 친절하게 말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물론 하다 보면 그러면은 이런 분도 봤어요. 좋다. 내가 번역문 쓰지 마라. 내 번역문 한자라도 고칠 거면 내 번역문 쓰지 마라. 계약금도 돌려주겠다. 이렇게 하는 분도 봤어요. 실력이 좀 되시는 네? 분이시네요. 이게 실력 그럴 만한 그런 말을 할 실력이 되시는 분이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되지 않을까.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게 팩트가 어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그쵸. 더 마음이 아픈데. 그죠? 그러면 영원한 고립이 되는 네, 그거 맞아요.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지켜봤던 거라서 잘 아는데 그런 분일수록 이제 좀 겸허하게 자기에 대한 거에 평가를 좀 받아들여야 되고 근데 그거는 이해는 하긴 해요. 문예창 작가 같은 데서 특히 강평 같은 거 할 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신의 글을 막 난도질하고 사람들이 비평하고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편집자는 고객이잖아요.
그래서 고객의 그 불만 같은 것들을 내가 좀 받아주겠다 해서 조금 받아들이고 고쳐주려는 그런 업적이 편집자와 번역가는 한 배를 탄 동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아무리 혼자 하는 일이지만 그런 거 정도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 최소한의 비즈니스적인 인간관계만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되게 주체적으로 일을 해낸다는 느낌이 되게 그쵸. 많이 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 편집자가 처음에는 번역문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별로인 것처럼 마음을 생각하다가도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에서 번역자가 굉장히 성실하고 그런 자세로 답변도 해주고 겸손하고. 예, 그러면 마음이 풀려요, 편집자도. 오역들이 있어도. 예. 그래서 이 사람 굉장히 성실하고 그런다고 해서 다음 책도 맡아주세요 하고 그런 경우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든 성격 좋은 사람들은 살아남는 것 같아요. 사람이 하는 그러네요. 네, 팩트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뭐 실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인간성이 좋구나 뭐 이러면은 또 많이 또 찾죠, 사람들이. 예, 이 분야 또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조금 덜하다 뿐이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대신 실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건 너무 이제 교과서 같은 이야기. 그런가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 실력이 좋으면 뭐 아무리 성격이 개차반이어도 프리랜서의 세계에서 일을 맡기곤 하죠, 사람들이. 근데 그런 그런 경우는 어느 분야나 그런 정도의 인재는 많지는 않죠. 그죠? 옛날에 뭡니까? 테니스 스타, 악동. 테니스로 두면? 하여튼 테니스? 어느 분야든. 농구선수. 너무 옛날 사례를 들어서 제가 젊은 분들한테 그런 사례는 안 돼요. 아무튼 라켓을 집어 던지고 개차반을 떨어도 실력이 좋으니까. 그러니까는 늘 인정받고 이런 분은 물론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 사는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인간성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물론 실력이 아주 떨어지면 아무리 인간성이 좋아도 안 되겠죠, 물론. 기본은 해야 된다. 그것도 교과서적인데? 근데 번역가로서 이제 예. 개인적으로 혼자서 작업할 수 있고 그런 게 굉장히 장점이기도 한데 번역가도 사람이다 보니까 외롭지 않을까 맞아요. 싶어요. 맞아요. 그런 외로움 같은 걸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물론 가족도 있으시고 하시겠지만 좀 궁금해요. 맞아요. 아무리 가족이 있어도 직장 생활할 때보다는 말하는 기회가 훨씬 줄어들잖아요. 네. 그래서 막 말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누구랑 같이 일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래서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친구들도 만나고 좀 그래야 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책에 이제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제가 작업실 얻어가지고 일했던 이야기 번역가 일기 해가지고 나오죠. 재밌다고 하시는 분 읽었어요. 그 사채업자였나? 조폭이었나? 사이에. 네. 첫 번째 작업실이 그러니까는 혼자 집에서 작업하면 문제가 뭐냐면 집안 식구들이 자꾸 일을 시켜요. 눈에 밟히니까. 네, 눈에 있으니까 나 이거 좀 해줘. 그러면. 근데 이게 자꾸 주의가 흐트러지고 그러면은 일에도 지장을 받는데 막 뭐라 그러면은 또 그것도 못 해줘? 막 이런단 말이에요. 건드는 사람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주변에 작업실을 얻어서 나갔어요. 작업실을 얻어서 나갔는데 단독 사무실을 쓰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책상 하나만 빌려서 처음에는 이제 사채업자 사무실 모르고 왔죠. 사채업자지. 모르고 와서 이제 책상 사무실 한쪽 편 빌려서 시작했고 그 다음으로 간 데가 다음이었나 다다음이었나가 이제 그 공동 사무실을 왜 방 하나씩 이렇게 막 쪼개가지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갔는데 옆방에 가봤더니 그 데이트레이더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주식 거래하는 사람들. 그래서 쉬를 때는 거기 가서
걔네들 하는 것 좀 구경하고 그것도 구경하고 뭐 이런 같은 프리랜서 일하는 사람들도 만나서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입을 좀 풀었죠. 말하고 싶을 때 있어요. 혹시 도서관 같은 데서 번역 작업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저는 없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도서관에서. 저는 도서관에서 이렇게 노트북에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연결해서 쓸 수 있는지 몰랐거든요. 요즘에 도서관 시설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럼 돈도 안 들고 좋겠네요.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시. 전 약간 상상으로 해봤을 때 제가 이제 꿈꾸는 약간 프리랜서 같은 스타벅스? 네, 약간 노트북 하나 들고 카페 가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건데 약간 되게 우스갯소리긴 한데 이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계약같이 카페 주인이랑 맺어가지고 그런 카페가 있던데요. 여기서 항상 작업을 하겠다. 그 카페 뭐 한 달에 막 15만 원 이렇게 그런 데 있죠. 요즘은 그런 데 많아서 이용할 수 있는 데가 많아요.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번역가의 이미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번역가의 이미지, 근사한 이미지를 하나 뽑으려고 그때 그런 커피숍에서 멋있는 나이스한 옷을 입고 여자분이 노트북을 딱 꺼내놓고 커피잔 옆에 딱 갖다 놓고 멋지게 이렇게 일하고 있는 이미지를 하나 뽑아가지고 그걸 보여줬었어요. 사람들한테. 그때 이제 번역가가 웃으면서 사람들이 꿈에 그리는 이미지는 이거고 실제 이미지는 그냥 추리닝 바람에 머리는 부시시한 채 막 옆에 막 커피 얼룩 자국 막 있고 다크서클 다크서클 내려가 있고 그게 프리랜서라고 그래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좋은 게 출퇴근 필요 없고요. 가까운 요즘은 뭐 카페라 아까도 말씀 도서관이나 뭐 이런 아무 데나 가셔서 일하셔도 되니까 그런 게 좋고 그다음에 아까 또 스케줄 관리를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거 다른 프리랜서들도 보면은 남의 시간표에 맞춰서 일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렇죠. 협업을 많이 하면은 그렇죠. 근데 이건 협업이 없는 작업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이게 남의 스케줄에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비슷한 직업으로 이제 통역사 있는데 언뜻 보면 이제 통역사 멋있고 시간 단가도 번역료보다 훨씬 세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또 통역사분이 싫어하시겠지만 이게 남의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고 그러는 게 없으니까 그게 통역사보다는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직장 생활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큰 매력인지 아실 거예요. 지금 굉장히 부러운 공감하고 네. 계세요. 그죠? 통역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때는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거의 하루 종일을 붙어 있어야 되고 식사할 때도 심지어 통역 계속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 음식점에 산에 진미가 있는데 통역하느라고 하나도 못 먹었다는 것도 제가 계속 얘기 신경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곤두세워야 되니까. 그리고 신경이 쓰여가지고 뭐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물론 통역도 매력이 많이 있죠. 페이가 좋더라고요. 아이고 이건 편집? 왜 편집해요? 맞는 말인데. 아 정말 좋더라고요. 페이 닥터 수준이던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번역을 같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 좋을 것 같아. 저는 뭐 통역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전에는 같이 뽑았으니까 대학원 같은 거 통번역. 그 통역도 번역이랑 약간 비슷하게 들은 말을 이제 앞뒤를 다 생각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것도 바로바로 나와야 있더라고요.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자를 말은 자르고 이런 썸머리를 하는 눈치랑 거죠. 센스도 많이 필요하고 약간 통역하시는 분들 번역한 거 보면 정밀도가 좀 많이 떨어져요. 통역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지가 않고 아닌 분도 있겠죠?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이 법문 분야가 있어서 통역을 주로 하시는 분이 있고 또 통번역 대학원을 나와도
번역을 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네, 특징이 좀 다르고 그런 것 같아요. 혹시 그 영어 문장 번역하시다가 네. 이걸 뚫어지게 보고 또 봐도 도무지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있으셨는지, 그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 그런 질문 비슷한 거 많이 받거든요. 선생님은 정말 책 하나를 읽으실 때 모르는 문장이 하나도 없나요? 막 이런 질문. 있죠. 저도.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그럴 때는 그것만 계속 그 문장만 쳐다보고 있으면 시간만 가요. 시간만 가고 해결은 안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죽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저는 그 문장은 그냥 영어로 써놓고 넘어가요.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책 번역을 다 끝내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 해결 안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다 이해가 돼요. 네, 어떤 번역가는 뭐 저자한테 이메일로 물어본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뭐 물어볼 만큼 그런 문장은 아직까지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도저히 모를 때가 단 한 번도 없으셨나요? 있으셨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뭐 번역 공부를 하고 계신 분도 있고 하고 싶으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하다 보면 그렇게 이해 안 되는 문장은 아마 주로 이런 걸 거예요. 생략이 많아서 저자 영어식 생략이 있고 또 이게 한국 독자를 위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화도 다르고 언어 자체의 생략 메커니즘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논리적 추론이 많이 필요한 문장이 주로 해석이 안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문장은 이제 논리적 추론이 많이 필요한데 이것도 도둑질도 하다 보면 는다고 논리적 추론도 하다 보면 점점 실력이 늘어요. 그래서 저는 다 해결이 되던데요. 네. 물론 이렇게 왜 따로 떨어진 문장들 있죠. 그런 거는 어려워요. 문맥이 없는 문장. 그런데 어떤 문장도 문맥 없는 문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문맥을 잘 보면 이건 이런 뜻으로 말할 게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요. 정 모르면 저자한테 물어보면 되죠. 근데 이제 해석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가져오는 문장 보면 저자한테 물어볼 성질은 아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보면은. 네. 거의 대부분 문맥으로 다 알 수 있는 거고 딱히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도 애매한 그런 문장들이 많아요. 해석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보다 본격적으로 어떤 문장이 해석이 안 돼 주로는지는 얘기하다 보면 번역 강의로 넘어가고 한참 걸리니까 그거는 아마도 하다 보면 좀 알게 되고 그럴 겁니다. 프로로 데뷔한 후에 예. 이제 결과물이 나오셨을 때 예. 그거를 이렇게 크로스 체크 해주실 수 있는 동료분이나 그런 분들이랑 뭐 네트워크망을 형성하고 계시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은데 저는 없었어요. 저는 없었고 근데 뭐 책이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크로스 체크를 누구랑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사실 해주는 게 편집자죠. 네. 그럼 편집자는 원문과 번역문을 다 보면서 크로스 체크하느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한데 제가 알기로는 주로 보면은 그런데도 편집자들이 귀신같이 오역을 찾아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번역문만 쭉 읽더라도 문맥에 안 어울리는 문장이 있거나 빨리 이해가 안 되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오역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귀신같이 찾아내죠. 편집자들이. 그럼 이제 편집자가 이 문장 이상하다. 혹은 이 문장은 앞에 있는 얘기랑 좀 다른 것 같다. 흐름이 다르다. 뭐 이런 것들을 지적해주면 다시 보면은 내가 잘못 해석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번역가들끼리 흔히 이런 얘기도 하죠. 오역은 항상 출간되고 난 다음에 발견이 된다고. 네, 이제 부끄러워서 하는 얘기인데 사람이 하다 보니까 언뜻 볼 때는 너무 쉬운 문장도 자기가 어이없게 할 때가 있고 편집자도 분명히 이거는 오역일 텐데 내가 왜 이걸 잡아내지 못하고 그냥 출판했지? 하는 문장도 나중에 출간하고 난 다음에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세 찍을 때 바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근데 오역인지 아닌지는 예. 독자분들이 이렇게 독자들도 많이 알죠. 알려주시는 게 대부분인가요? 아니면 독자가 알려주는 경우는 뭐 출판사에 연락을 주신다던가 뭐 제 자랑 같지만 저는 독자분들한테 번역 잘 됐다라는 감사의 메일을 받아서 부럽다. 저도 그게 신기했어요. 아니 책을 읽으면 읽었지 이걸 고맙다는 메일까지 독자가 보내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의외로 그런 걸 보내주셔서 되게 고마울 때가 있죠.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특히 베스트셀러가 되고 나면 이게 좀 아는 체를 하고 싶어하는 독자들이 생겨나면서 이 문장 이상하다. 뭐 이러면서 괜히 그 온라인에서 좀 댓글에 다시는 분도 있고 괜히 뭐 번역이 안 좋다. 뭐 이런 분도 있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독자분한테 감사 메일 받았던 네. 책이 어떤 책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너무 여러 권이라서. 어머나. 괜한 질문을. 이건 좀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고. 최근에 받았던 거는 깜짝 놀랐어요. 좀 나온 지 오래된 책인데 몇 년 된 책인데 통계학에 관한 책이었거든요. 좀 어렵죠. 네. 그런데 국자분이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셔서 이 어려운 통계 쪽 얘기를 이렇게 쉽게 번역하시다니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 물론 저자가 쉽게 쓴 것도 있지만 이게 역자가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읽힐 수가 없는데 참 잘했다 라고 해주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또 기억에 남는 거는 교도소에서 손편지 받은 적도 있어요. 네, 교도소에 출소하는데 무서웠죠. 나가면 꼭 한번 뵙고 싶다 그러는데 혹시 무슨 책을 번역하신 거예요? 진짜 올까봐 무슨 책을 보고 그렇게 편지를 그렇게 거 보내셨을까요? 그게 뭐였더라? 경제학 콘서트였나? 굉장히 초창기 때 했던 건데 제가 뭐 번역한 지 얼마 안 돼서 맡았었던 책이라 급하게 막 한 달 만에 번역했어요. 네. 그래서 부족한 것도 많고 초창기 때 했던 거라 부족한 것도 많은데 과분하게 또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 그래서 인상에 남았던 책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번역한 거는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 그거 이제 그 김영사파는 다른 분이 하셨고 5년 후에 이제 그 와이즈베리에서 나온 거를 다시 번역할 때 제가 했었는데 또 그거 보고 번역 잘했다고 편지 보내주신 분들도 많아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선생님 그 책 출판 번역가로 먹고 살기 이 책만 봐도 굉장히 가독성이 좋은 것 같아요. 쉽게 잘 읽히게끔 읽을 수 있게끔 잘 글을 쓰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노하우가 혹시 있는지 글을 그렇게 가독성 높게 비슷한 질문에 어떤 사람이 번역 잘하냐 근데 저는 상대가 있는 글쓰기를 좀 해봤던 사람일수록 글을 잘 쓴다라고 번역을 잘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번역도 글쓰기라서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렇게 쓰면은 상대가 알아들을까? 이런 걸 항상 생각하면서 써본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항상 직장 생활했던 것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모시고 있던 상사분이 비즈니스 레터를 제가 많이 썼었는데 그분이 그 비즈니스 레터 고치고 바꿔놓는 걸 번역가 이런 말 그 야단 많이 치는 걸로 이제 유명한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동료 직원들은 되게 그 불만이 많았어요. 이게 내가 무슨 글쓰기 학원 다니냐? 맨날 이거를 고치라고 그러고 막 욕을 많이 했는데 그분이 항상 생각하는 게 말씀하시는 게 야, 네가 이걸 이렇게 쓰면 듣는 사람이 한 번에 알아듣겠냐? 맨날 이러면서 야단을 치셨어요. 그리고 또 야, 이건 처음부터 이렇게 들이대면 상대가 기분이 좋겠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야, 비즈니스 레터를 쓰려면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는데 기승전결이 있게 부드럽게 상대를 끌고 와야지 처음부터 대놓고 이런 걸 해달라고 그러면은 상대가 들어주겠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게 저한테는 이제 번역 공부가 된 거예요. 일종의 글쓰기 공부가 된 거고. 그래서 어떤 호흡으로 문장의 길이라든지 구조 같은 것도 항상 읽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보면은 상대가 있는 글쓰기를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 있잖아요. 기자라든지 편집자라든지 홍보팀에서 일한다든지, 또 지금 우리 강유경님 방송 작가 하시는데 그런 작가분들 같은 경우 스크립트 쓰시면서 항상 듣는 사람들 생각하시면서 쓰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번역도 빨리 늘고 잘하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영어 실력은 다 비슷비슷해요. 뭐 리스닝이야 뭐 수준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근데 리스닝이 필요한 게 아니라서 저는 해석하는 방법을 조금만 배우신다면, 해석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거를 조금만 배우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글쓰기 실력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독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쵸? 이게 영어식으로 표현된 거를 이제 한국 독자한테 전달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 의미를 한국식으로 어떻게 얘기해야 상대가 알아듣겠다라는 거를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많은 번역가들이 사실은 보면은요, 영어식으로 그냥 한글을 써요. 영어를 읽었으니까 그걸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닌 문장이 나와서 읽기가 되게 부담스럽죠. 그래서 사실은 잘 안 읽히는 번역서 많죠? 여러분들도 읽다가 포기한 거 많죠? 네. 고전 문학들 되게 특히 고전 문학이 너무 그렇죠. 어렵고 맞아요. 내가 바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소설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저자가 이렇게 썼는데 내가 이걸 이렇게 바꿔도 되나? 싶은 걱정이 들어서인지 영어식으로 그대로 막 가요. 원문이 그래요 소리 하면서. 그런데 분명히 생각하셔야 될 게, 개인적인 문체는 물론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적인 문체인지 아니면 언어적 차이에 대한 보편적인 차이인지를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언어적 차이를 감안하고 번역을 하셔야 읽힐 수 있는 번역이 나오죠. 문체가 어떠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보면 무슨 문장인지 하나도 독자가 이해 못해요. 그거는 이해 못하는 문장을 만들어 놓고 개인의 문체라는 소리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되게 말씀하시면서 공감이 갔던 게, 이제 남이 보는 글을 많이 써봐야지 예. 가독성이 있는 글이 예. 나온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직무가 서비스 기획 쪽이다 보니까 예. 이제 고객이 봐야 하는 글들을 많이 쓰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예, 고치죠. 네, 고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그런 걸 자꾸 하다 보니까 저는 어디 가서 메뉴판이나 이용 눈에 안내를 보이죠? 보면은 고치고 싶죠? 너무 고치고 싶은 거예요. 예, 예, 예. 번역가분들도 그런 약간 직업병 맞아요. 같이 맞아요. 많이 생길 것 같은데 혹시 선생님도 뭐가 있으신지? 저는 아주 괴로워요. 여기저기에 안내문을 보면 고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막 괴로울 정도예요. 특히 관공서에서 나오는 그 안내문 있죠. 서울시에서 여기저기 붙여놓은 거 보면 너무 답답할 때가 많아요. 도대체 문장이 중간에 사용자 입장으로 글을 써야 되는데, 읽는 사람 입장으로 써야 되는데, 지네들 입장으로 글을 써놓는다든지, 아니면 섞여 있다든지, 하나의 문장 안에서 또 그게 섞여 있어요. 지네들 입장에서 기술을 하기 시작했다가, 중간에 서울 시민의 입장으로 또 바뀌어요. 하나의 문장 안에서. 그럼 진짜 가독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그런 거 쓰면 좀 어디 고쳐주는 기관을 좀 거쳐서 좀 냈으면 좋겠어요. 예, 예.